새벽에 냉기는 낡은 한옥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김서연의 앙상한 어깨를 파고들었다. 공기 중에는 밤새 눅눅하게 가라앉은 먼지와 희미한 막걸리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한기에 몸을 떨며 눈을 떴다. 창호지 너머로 희뿌옇게 동이 트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이곳 강원도의 외딴 산골 마을에서 그녀가 맞이하는 아침은 희망이 아닌 또 다른 하루의 고통을 예고하는 신호일 뿐이었다. 서연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 발을 디디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에는 남편 이동휘가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친 숨소리와 시큼한 술 냄새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흩어진 옷가지와 빈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풍경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았다. 결혼 생활 3년. 그것은 서연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도시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동휘는 처음에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기울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다. 폭언과 폭력, 그리고 끝없이 불어나는 빚.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동휘의 고향인 이 산골 마을로 도망치듯 내려왔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도 나아진 것은 없었다. 동휘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서연은 식당 허드레실과 파티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나이든 농부의 손처럼 거칠고 투박했다. 한때 고왔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지친 눈빛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끈질긴 생명력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아주 오래전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꿈을 꾸곤 했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자신을 지우라고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언제나 차가운 현실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얼마 남지 않은 마른 반찬들을 꺼내 아침상을 차렸다. 동휘가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밥을 해놓지 않으면 또 어떤 행패를 부릴지 몰랐다. 그녀의 소박한 일상은 오후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오늘은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날이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허름한 대문 앞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2명이 버티고 서 있었다. 이동휘 어딨어? 그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 여편네가 장난하나? 돈 갚을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배째라는 거야. 당장 집 안에 있는 거라도 다 들고 가야겠어.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려던 순간 골목 어귀에서 동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빚쟁이들 앞에서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며 빌기 시작했다. 형님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꼭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방법? 내 놈한테 무슨 방법이 있어? 또 어디서 사기라도 치려고? 빚쟁이의 비웃음에 동휘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서울에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가서 사정하면 틀림없이 큰 돈을 빌릴 수 있을 겁니다. 동휘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 눈빛에는 교활함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또 무슨 꿍꿍기 속일까? 하지만 빚쟁이들의 살벌한 눈빛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빚쟁이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 놈 마누라라도 섬에 팔아버릴 줄 알아. 알겠어? 그들이 험악한 말을 내뱉고 사라지자 동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이내 서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들었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좀 더 쓸모 있었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됐겠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서연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희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비단 한복과 유일하게 남은 폐물 상자를 꺼내 들었다. 이거라도 입어. 그리고 이것도 하고. 최대한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여야 해. 알았어? 그는 서연에게 옷을 던져주며 명령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조급함으로 번들거렸다. 누굴 만나러 가는 건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동희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우리 인생을 바꿔줄 아주 중요한 분들이야. 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웃기만 하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연의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동희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절박함 속에 무언가 섬뜩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항했다가는 무자비한 폭력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동희가 던져준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값비싼 옷도 그녀의 지친 얼굴과 공허한 눈빛을 가려주지는 못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동희는 어디선가 빌려온 낡은 트럭에 서연을 태우고 서울로 향했다. 시골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 눈부신 풍경을 보며 이질감을 느꼈다. 저 불빛 아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사랑하고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겠지. 하지만 자신은 지금 어디로 팔려가고 있는 것일까? 몇 시간을 달렸을까? 트럭은 서울의 부촌으로 알려진 평창동의 한적한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길 양옆으로는 거대한 성처럼 보이는 고급 주택들이 담벼락을 높이 세운 채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동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해 보이는 한 저택의 철문 앞에서 차를 세웠다. 그는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 형님, 도착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동희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서연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절대로 내 허락 없이는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알았지?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트럭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잘 가꿔진 정원과 눈부신 조명이 그녀를 맞았다. 이곳은 그녀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세계였다. 현관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감정했다. 동희는 그들 앞에서 굽실거리며 서연을 차에서 내리게 했다. 그리고는 한 남자의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값비싼 예술품과 가구들이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서연은 위압적인 분위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안내를 하던 남자가 거실 안쪽에 육중한 문을 가리켰다. 문틈으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새어나왔다. 회장님과 도련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동희 씨는 밖에서 기다리시고 저 여성분만 안으로 들여보내십시오. 그 순간 동희는 서연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들어가, 어서. 서연은 당황해서 동희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비굴한 미소와 탐욕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돈을 빌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남편은 자신을 이곳에 팔아넘기기 위해 데려온 것이었다. 안 돼요, 여보.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동희는 그녀의 애원을 외면한 채 뒤돌아서 버렸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방 안으로 던져지듯 떠밀려 들어갔다. 문이 등 뒤에서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방 안은 자욱한 시가 연기와 독한 양주 냄새로 가득했다. 화려한 가죽 소파에는 방탕해 보이는 젊은 남자 서너 명이 여자를 하나씩 끼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앞에 넘어져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노골적인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중앙 소파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는 대한그룹 박성민 회장의 망나니 아들로 유명한 박지훈이었다. 드디어 오늘의 메인 상품이 도착하셨군. 이동희 그 자식 물건 하나는 제대로 골라왔는데 시골 여자라더니 꽤나 청초하게 생겼잖아. 그의 말에 다른 남자들이 저속한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수치심과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지훈은 그녀의 반항적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맹수가 먹잇감을 살피듯 천천히 서연에게로 다가왔다. 눈빛이 아주 마음에 안 드는군.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내 남편이 도박빚 대신 너를 우리에게 넘겼어. 이제부터 내 주인은 우리라는 소리야. 그가 서연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들어 올렸다. 서연은 고개를 비틀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솟아올랐다.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었다. 이대로 짓밟힐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꽝! 저택 전체가 울릴 정도의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방의 문이 박살나며 안쪽으로 날아들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방 안에 있던 모두가 경악했다. 박지훈과 그의 무리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이 부서진 문틈으로 그림자 같은 인형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방 안의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비명과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데는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혼란의 중심에 한 남자가 유령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잘 훈련된 맹수처럼 날카롭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방 안을 훑다가 구석에 떨고 있는 서연에게 멈췄다. 박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네오, 너희는 누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남자는 박지훈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서연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또 다른 악마일까? 아니면 남자는 서연의 앞에 멈춰 서서 몸을 낮추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오른쪽 귓불 아래에 있는 작은 점에 닿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속삭이듯 그러나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찾았다. 지우야. 그 낯선 이름이 방 안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지우, 누구를 말하는 거지? 그의 눈빛은 애틋함과 슬픔,
그리고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뒤섞인 채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의 감정은 전혀 와닿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 상황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지훈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광경과 감히 자신의 파티를 망쳐놓은 불청객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끓어올랐다. 감히 대한그룹의 안방에 쳐들어와 자신의 손님 앞에서 이런 모욕을 주다니. 이 개자식들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야. 너희들 당장 저놈들 대가리를 부숴버리지 않고 뭐해. 박지훈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그의 경호원들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거나 검은 양복 사내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 저항을 포기한 상태였다. 상황 파악이 끝난 사내들은 조용히 물러서서 방의 출구를 막아섰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박지훈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서연 앞에 서 있는 남자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네오, 너는 누구야? 내 이름이 누군지 알아? 대한그룹 박지훈이야. 내 놈, 오늘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다. 하지만 남자는 박지훈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서연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얇은 한복 차림으로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에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코트에서는 서연이 평생 맡아본 적 없는 차갑지만 안정감을 주는 옅은 향수 냄새가 났다. 그 온기 어린 행동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완전히 무시당한 박지훈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옆에 있던 술병을 집어들고 남자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새끼가 감히 나를 무시해. 그러나 그의 몸이 남자의 근처에 닿기도 전에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비서실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앞을 막아섰다. 그는 간결하고 무자비한 움직임으로 박지훈의 손목을 꺾어 술병을 떨어뜨리게 하고 다른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박지훈의 거구는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방 안에 있던 다른 남자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이들은 평범한 조폭이나 해결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남자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오직 서연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깊고 서늘한 눈매가 아주 희미하게 기억 저편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했다. 따라오시죠. 이곳에서 나가야 합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망설였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남편에게 소가 이곳에 팔려온 직후였다. 세상의 모든 친절과 호의가 의심스러웠다. 그녀가 머뭇거리자 남자는 조용히 손을 거두고 대신 길을 터주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에 세우고 마치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신속하게 길을 열었다. 박지훈의 부하들은 감히 그들의 앞을 막아설 엄두도 내지 못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끝없는 절망과 수치심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보호받으며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현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서연은 저택의 직원들 틈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이동휘를 발견했다. 이동휘 역시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가득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서연아. 그 순간 서연을 이끌던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이동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아까 서연을 볼 때와는 180도 달랐다. 그곳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경멸과 혐오만이 서려 있었다. 저 잡니까? 남자가 곁에 있던 비서실장에게 나직하게 물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김서연 씨의 법적 남편인 이동휘입니다. 도박비 3억에 아내를 대한그룹 측에 넘기기로 계약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이동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남자는 그 비굴한 모습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쓰레기는 그에 걸맞은 곳으로 보내야지. 그는 비서실장에게 짧게 턱짓을 했다. 처리해. 네, 회장님. 2명의 경호원이 다가와 질질 비명을 지르는 이동휘의 입을 막고 그를 개처럼 끌고 나갔다. 서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남편의 비참한 최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동정심이나 통쾌함 대신 거대한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저택 밖으로 나오자 밤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정원에는 언제 도착했는지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가장 중앙에 있는 차의 뒷문을 열었다. 회장이라 불린 남자는 서연이 차에 타는 것을 도왔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그는 반대편 문으로 돌아타서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육중한 차 문이 닫히자 바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차 안은 완벽한 정적이 흘렀고 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자리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보고 있었지만 모든 신경은 그녀에게 쏠려 있는 듯 했다. 조명이 어두워 그의 표정을 자세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서 그의 복잡한 심경이 엿보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누구세요? 이것은 반드시 물어야만 하는 질문이었다. 자신을 구해준 이유, 그리고 왜 저를 지유라고 부르셨나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마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마치 그녀의 얼굴에서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마침내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강태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재계 서열 1, 2위를 다투는 거대 그룹 선진, 순진의 총수.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지우는 강태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잠겼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내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하나뿐인 여동생의 이름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여동생? 말도 안 돼.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 18배 독립했고 그 후로는 줄곧 혼자였다. 그녀의 과거에는 강지우라는 이름도 강태준이라는 오빠도 존재하지 않았다. 무서운 말씀이신지 저는 김서연이에요. 강지우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이것은 분명 끔찍한 착각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내가 내 동생을 못 알아볼 리 없어. 그가 서연을 향해 조금 더 몸을 기울였다. 혹시 불을 무서워합니까? 그리고 아주 가끔 오래된 잿더미 속에서 울고 있는 꿈을 꾸지는 않습니까? 강태준의 말에 서연은 숨을 헙 들이마셨다. 어떻게 알았지?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불을 무서워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꿈, 잿더미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꿈은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악몽이었다. 서연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강태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은 돌아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당신을 찾았는지. 지금은 그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잠시 쉬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서연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겁에 질린 시골 여자 김서연이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 틈으로 강지유라는 낯선 이름과 함께 잊고 있던 과거의 파편들이 희미한 빛처럼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 세단은 서울의 심장을 관통하여 한강변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여러 단계의 철통 같은 보안 검색을 거친 후에야 차는 지하 주차장의 가장 깊숙한 곳, 전용 엘리베이터와 연결된 구역에 멈춰 섰다. 이곳은 선진그룹 강태준 회장의 개인적인 공간,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그만의 선격이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압도적인 풍경에 잠시 숨을 죽였다.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오직 서늘하고 정제된 공기만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로 그녀를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여 펜트하우스 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인자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 허리를 깊이 숙여 그들을 맞았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 집사, 손님이다. 편히 쉴 수 있도록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오 집사라 불린 여성은 서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직업적 친절함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잔뜩 경계하며 몸을 굳혔다. 박지훈의 별장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은 그녀에게 모든 호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가씨. 오 집사는 서연을 넓은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방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웠지만 과시적인 화려함 대신 차분하고 세련된 품격이 느껴졌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낡고 축축한 시골집 방바닥에서 잠을 청하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욕실에 목욕물이 준비되어 있고 갈아입으실 옷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오 집사는 조용히 말하고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서연은 방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침대 위에 놓인 것은 잠옷과 함께 준비된 심플한 디자인의 원피스였다. 비단 한복의 불편함과 그 옷에 묻어있는 끔찍한 기억을 떠올린 그녀는 기계적으로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다. 강태준, 선진그룹 회장, 잃어버린 여동생, 지우.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감금이라면,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의 덫이라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까 그 남자의 눈빛은 달랐다. 그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0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 새 옷으로 갈아입자 오 집사가 다시 찾아왔다.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를 따라 나섰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재는 집 전체의 분위기처럼 거대하고 고요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쪽 벽면은 서울의 야경을 담은 거대한 액자 같았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자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아까의 냉혹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지치고 상처받은 듯한 표정이었다. 앉아요. 배고플 텐데 간단하게 뭐라도 준비하라고 할까? 괜찮습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끄트머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강태준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군. 당신에게는, 아니, 너에게는 모든 것이 충격이고 혼란일 테니 그는 당신이라는 호칭을 너로 바꾸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히려 했다. 내가 왜 널 내 동생이라고 확신하는지 그것부터 설명해야겠지.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앨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서연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다. 앨범의 첫 페이지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5살쯤 된 여자아이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다. 푸른 잔디밭을 배경으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수줍은 듯 오빠의 품에 기댄 채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서연의 시선이 사진 속 여자아이에게로 고정되었다. 까맣고 커다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오른쪽 귓불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신의 귓불을 만졌다. 그곳에는 사진 속 아이와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직접 찍어준 사진이야. 강원도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때였지. 넌 그때 유난히 나를 잘 따랐어.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졸졸 따라다니던. 내 그림자였지. 강태준의 목소리가 아련한 추억에 젖어들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아주 희미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다. 여름 풀벌레 소리,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자신을 단단하게 잡아주던 커다란 손의 감촉. 믿지지 않겠지만 이게 너야 지우야, 강지우.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이름은 김서연이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알아. 그날의 사고 때문일 거야. 강태준의 얼굴에 깊은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른 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해 겨울이었어. 가족 모두가 연말을 보내기 위해 다시 그 별장에 갔지. 그런데 그날 밤 끔찍한 화재가 났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어. 불길과 연기가 사방에서 피어올랐고 나는 본능적으로 네 방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네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지. 하지만 안개처럼 자욱한 연기 속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내가 그만 네 손을 놓치고 말았어.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악몽은 여전히 그를 생생하게 괴롭히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불타버린 후였어. 사람들은 네가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지. 작은 아이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도 했고. 하지만 난 믿지 않았어. 난 분명히 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으니까. 누군가 그 혼란 속에서 너를 데려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 강태준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너를 찾아다녔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아원을 뒤지고 실종 아동 데이터를 분석했어. 그러다 몇 주 전 우리 팀이 한 시골 마을 식당에서 일하는 너를 찾아냈지. 그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직인이 찍힌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우리는 네가 사용했던 물컵에서 몰래 DNA를 채취했어. 그리고 내 DNA와 대조했지. 결과는 99.99% 친남매 관계 성립.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사진, 귓불의 점,
그리고 이제는 과학적인 증거까지. 그녀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존재를 뒤흔들었다. 강태준은 마지막 확인을 하려는 듯 그녀에게 물었다. 하나만 더 묻지. 내 왼쪽 어깨 뒤쪽에 혹시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나?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흉터.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 흉터. 어떻게 5살 때 내가 그네를 너무 세게 밀어주는 바람에 네가 떨어져서 다친 상처야.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버지는 사내 자식이 동생 하나 못 지킨다고 나를 호되게 야단치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덮쳤다. 어바, 미워, 아파. 미안해. 지우야, 오빠가 잘못했어. 울지마, 뚝.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소년의 목소리. 희미한 영상이 파편처럼 떠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며 신음했다. 잊혔던 과거의 문이 억지로 열리면서 봉인되었던 기억들이 고통과 함께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화염의 열기, 숨막히는 연기,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목소리. 지우야, 강지우, 어디 있어? 그것은 바로 눈앞의 남자,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고통스러운 삶. 그 모든 것이 거짓된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분노의 눈물이기도 했으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은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움, 이동휘에게 당했던 모욕과 폭력, 희망 없이 버텨왔던 모든 날들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는 다가가서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섣부른 행동이 그녀에게 더 큰 혼란을 줄까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저 20년 만에 되찾은 동생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한참 후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시골 여자 김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과거를 마주하고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받아들이려는 강인한 의지가 깃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닭 우는 소리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그녀는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분명 김서연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밤새 겪은 거대한 폭풍 후에 휩쓸린 듯 깊고 공허했다. 김서연, 그리고 강지우. 두 개의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충돌했다. 고통스러웠던 20년의 세월과 하룻밤 사이에 되찾은 잃어버린 과거. 어느 것이 진짜 그녀의 모습이란 말인가. 그때 오 집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아침 식사가 담긴 트레이를 내려놓았다. 아가씨, 일어나셨군요. 회장님께서 식사 후에 아가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 집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우의 곁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가씨께서 실종되셨을 때 사모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셨는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가씨의 이름을 부르셨지요. 어머니, 그 단어는 지우의 가슴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그녀에게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존재였다. 지우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자 오 집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물러갔다. 식사를 마친 지우는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웬만한 부티크 매장보다 더 거대하고 화려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보이는 전문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어젯밤과는 다른 냉철한 경영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몸은 좀 괜찮나? 네. 앞으로 넌 김서연이 아닌 강지우로 살아가야 한다. 선진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내 동생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으려 들 거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동생을 보호하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전문가들에게 턱짓을 했다. 시작해. 그 순간부터 지우의 대변신이 시작되었다. 몇 년간 방치되어 푸석하던 긴 머리카락은 세련되고 지적인 단발로 잘려나갔다.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톱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단정하게 다듬어졌다. 촌스러운 시골 여자의 모습은 지워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도회적인 이미지를 가진 낯선 여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리스트가 그녀를 위해 고른 옷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심플하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검은색 원피스, 날카로운 라인의 파워 숄더 재킷. 그것은 더 이상 순종과 인내를 상징하는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과 권위, 그리고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갑옷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지우는 숨을 삼켰다. 거울 속의 여자는 그녀가 알던 김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우였다. 슬픔과 분노를 차가운 아름다움 속에 감춘 선진그룹의 상속녀. 그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 외적인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부터 지우의 방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교사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경제학 교수였다. 그는 지우에게 세계 경제의 흐름과 기업 경영의 기본 원리에 대해 가르쳤다. 푼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 종일 밭을 매던 그녀에게 수조 원이 오가는 자본시장의 이야기는 다른 차원의 언어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다. 빚에 쪼들리며 살아온 경험은 그녀에게 돈의 무서움과 가치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심어주었고, 그것은 어떤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녀만의 무기였다. 놀랍군요. 아가씨께서는 숫자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수는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다. 두 번째 교사는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였다. 그는 지우에게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가르쳤다. 지우는 특히 불법 도박, 채무,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조항을 물을 때면 무서울 정도로 집중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법을 무기로 휘두르는 강자가 될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교육 과정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지우가 가진 잠재력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만약 20년 전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녀는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배우며 자라났을 것이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동생만이 아니었다. 동생이 누렸어야 할 행복한 성장 과정 그 자체였다. 그는 때때로 지우를 자신의 회사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임원회의에 배석하여 기업의 거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서로의 약점을 파고드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언어와 표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욕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하지만 낮에 치열한 학습이 끝나고 밤이 되면 억눌렸던 트라우마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불길 속에서 오빠의 손을 놓치던 순간
고아원에서 홀로 울던 밤, 그리고 이동휘의 폭력에 시달리던 끝없는 날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럴 때마다 오 집사가 달려와 그녀를 다독여 주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심리 상담사를 붙여주었다. 지우는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상담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과정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지주는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말투는 간결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강태준의 서재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선진그룹의 경쟁사인 대한그룹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읽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며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다 읽었나? 네. 지주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처음으로 그를 이렇게 불렀다. 어바. 그 한마디에 강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웠던 목소리였다. 지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대한그룹 박성민 회장과 그의 아들 박지훈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슬픔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냉철한 전략가의 예리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어서 물었다. 그리고 이동휘는 어떻게 됐죠? 강태준은 잠시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원하고 있었다. 부서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연약한 동생으로 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선 파트너였다. 이동휘는 그가 졌던 도박빚의 주인들에게 넘겨졌다. 아마 지금쯤 원양어선에서 평생 참치를 잡거나 어디론가 팔려가 장기라도 적출당했겠지. 자업자득이야.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대한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한그룹은 겉보기엔 건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기업이다. 정계로비, 분식회계, 불법 비자금 조성, 온갖 더러운 짓으로 성장해왔지. 특히 박지훈은 마약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검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고 지우주는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조합되며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강태준이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고 싶나, 지우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해서 대한그룹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게 쉽게 끝내면 안 되죠.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김서연은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강지우의 미소였다. 그들은 시골 여자 한 명을 산 게 아니에요. 선진그룹 강태준 회장의 동생을 건드렸고 강지우의 인생을 짓밟았어요. 그 대가는 돈으로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빼앗을 거예요. 그들이 내게 했던 것처럼 가장 밑바닥의 절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천둥처럼 무거웠다. 그 순간 연약했던 시골 소녀 김서연은 완전히 죽고 복수의 화신 강지우가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등진 채 서 있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녀린 어깨와 단정한 실루엣은 연약해 보였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단단했다. 그는 동생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녀를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그는 동생의 의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인지 아니면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결심인지를 확인해야만 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인내심으로 하는 것이다. 넌 아직 세상을 몰라. 대한그룹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깊게 뿌리내린 괴물이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의 말에 지우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했다. 그래서 괴물의 심장을 바로 노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강태준의 서재 중앙에 있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구상해온 사람처럼 막힘없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개오대한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가장 먼저 뿌리부터 썩게 만들어야죠. 대한그룹의 뿌리는 박성민 회장이지만 그를 지탱하고 있는 썩은 동아줄은 그의 아들 박지훈이에요. 우리는 그 동아줄부터 끊어낼 겁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서 대한그룹의 지배 구조도를 띄웠다. 오빠가 준 자료를 검토했어요. 박지훈의 주 수입원은 대한그룹의 공식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거기서 파생되는 검은 돈이죠. 이 돈이 그의 유흥비이자 그룹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돈줄을 공격할 거예요.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분석은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어떻게 공격할 생각이지? 사이트를 폐쇄시키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경찰에 제보라도 하면 우리 신원만 노출될 뿐이야. 아니요.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나요? 그 거위를 우리가 통제하면 되죠. 지우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1단계, 침투 및 교란. 우리 해커들이 박지훈의 도박 사이트 서버에 침투해서 수익금의 아주 일부를 감쪽같이 빼돌리는 거예요. 티 나지 않게 아주 조금씩. 박지훈은 돈이 새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 규모가 작아서 범인을 찾기보다는 내부의 배신자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2단계, 내부 분열. 빼돌린 자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박지훈의 최측근 중 한 명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돈을 입금시킨다거나 그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를 흘리는 거죠. 의심이 많은 박지훈의 성격상 그는 분명 자신의 오른팔을 의심하고 내치려 할 겁니다. 그들끼리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거예요. 3단계, 고립. 자금줄에 문제가 생기고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박지훈은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해질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겠죠. 우리는 그때까지 조용히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지우의 설명이 끝나자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 계획이 아니었다. 상대의 심리와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교한 심리전이었다. 그는 눈앞의 동생이 낯설게 느껴졌다. 고통이 그녀에게서 순수함을 빼앗아간 대신 괴물과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괴물을 만들어낸 것일까?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내선 전화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한 실장, 그림자팀 전원 10분 내로 내 서재로 집결시켜. 잠시 후 서재의 문이 열리고 한 실장을 필두로 3명의 남녀가 들어왔다. 그들은 선진그룹의 공식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강태준의 수족이자 비밀 병기인 그림자팀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한 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천재 해커 제로. 다른 한 명은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정보 수집과 공작에 능한 베테랑 조사관 고스트. 마지막은 회계 법인에서도 찾아내지 못하는 검은 돈의 흐름을 귀신같이 추적하는 금융분석가 미다스였다. 그들은 강태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자 강지우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준은 팀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로 대한그룹과 관련된 모든 작전의 총지휘권은 이 사람 강지우 실장에게 위임한다. 팀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 직속인 자신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젊은 여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눈치였다. 특히 해커 제로의 눈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어렸다. 강태준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었다. 강지우 실장의 명령은 곧 나의 명령이다. 토달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도록. 지휘규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이들을 힘으로 누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결과로 신뢰를 얻어야만 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조금 전 강태준에게 설명했던 작전 계획을 팀원들에게 다시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군더더기 없는 설명, 빈틈없는 논리, 그리고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 브리핑이 끝났을 때 팀원들의 눈빛은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다. 의심과 불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전문가가 또 다른 전문가를 알아보는 날카로운 흥미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우는 지체 없이 그들에게 첫 번째 임무를 하달했다. 제로씨. 그녀가 제로를 지목하자 그는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박지훈의 도박 사이트 서버는 해외에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을 겁니다. 일주일 주지 서버 전체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자금 흐름과 운영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사이트를 마비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다음은 고스트였다. 고스트 씨, 박지훈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해 주세요. 특히 그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회계사와 자금책, 그리고 조직의 2인자를 주목하세요. 그들의 약점, 채무관계, 숨겨진 욕망까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다스를 향해 말했다. 미다스 씨는 제로 씨와 협력해서 도박 사이트에서 나온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박지훈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지 추적해 주세요. 단 1원도 놓치지 말고 완벽한 자금 세탁 지도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팀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실장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눈앞의 이 여성은 회장의 셔광을 등에 업은 낙하산이 아니었다. 작전의 판을 짜고 말을 움직이는 진짜 사령관이었다. 팀원들이 경의를 표하며 서재를 나간 후 방 안에는 다시 지우와 강태준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복잡한 심경이 담긴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지우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니?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고통이 가르쳐줬죠. 그녀의 눈동자에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어렸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보이더군요. 그들의 탐욕, 오만, 그리고 방심. 그것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약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고들 거예요. 그날 밤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칼집에서 뽑혔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거대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우의 선전포고 이후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모했다. 평소에는 손님을 맞이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던 응접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상황실이 되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와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림자팀은 밤낮 없이 작전 준비에 몰두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우는 팀원들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 앞에 선 해커 제로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초반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프로페셔널한 긴장감과 희미한 경외심마저 엿보였다. 실장님, 보고 드립니다.
박지훈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크라운의 메인 서버 5곳과 백업 서버 12곳 전체에 백도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모든 자금 흐름과 회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 가능합니다. 이놈들 생각보다 더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오가는 돈이 웬만한 중소기업 한 달 매출과 맞먹습니다. 스크린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지도와 함께 어지러운 숫자들의 행렬이 나타났다. 다음은 조사관 고스트였다. 그는 태블릿 PC를 지우에게 건네며 말했다. 박지훈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는 최민석 부장입니다. 나이는 45세. 명문대 출신으로 한때 대한그룹 재무팀의 에이스였지만 박성민 회장의 눈밖에 나면서 박지훈 밑으로 좌천되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고 무엇보다 최근 사설 도박장에서 거액을 잃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최민석의 상세한 신상 정보와 함께 그의 계좌 내역, 통화 기록 등 사생활 정보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완벽한 약한 고리였다. 마지막으로 금융분석가 미다스가 보고를 마무리 지었다. 자금 세탁 경로는 파악 완료했습니다. 수십 개의 유령 법인과 대포 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개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구멍입니다. 지휴는 모든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지휴는 메인 스크린에 떠있는 최민석의 사진을 잠시 응시하더니 차갑게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1단계 작전, 균열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제로를 돌아보았다. 제로씨, 오늘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크라운 사이트의 전체 수익금 중 정확히 0.5%를 우리가 만든 암호화폐 지갑으로 빼돌리세요. 금액이 너무 크면 금방 발각됩니다. 하지만 너무 작아도 단순한 전산 오류로 치부할 수 있어요. 그들이 뭔가 이상하지만 원인을 찾기는 힘든 수준의 애매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스트씨, 최민석을 무너뜨릴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지유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조혜민석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에게 익명으로 연락하세요. 최민석이 곧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쥘 것이다. 박지훈의 돈에 손을 대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지훈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폭 조직에도 비슷한 소문을 퍼뜨리세요. 대한그룹의 금고지기가 돈 장난을 치고 있다고. 소문은 직접적인 증거보다 무서운 법이죠. 이심의 씨앗을 심으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미다스 씨는 빼돌린 자금을 다시 세탁해서 최민석의 주변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흔적을 남겨주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의심을 증폭시킬 만한 작은 흔적들만. 지유의 지시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박지훈의 편집증적인 성격과 최민석의 불안한 심리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제국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첫 번째 망치질이었다. 작전은 계획대로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제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자 거대한 자금의 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줄기 하나가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고스트는 어두운 뒷골목의 술집에서 정보원과 접촉했고 최민석이라는 이름은 그날 밤 서울의 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가십이 되었다. 그리고 이틀 후 변화가 감지되었다. 대한그룹 본사 박지훈의 개인 사무실. 최고급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으로 장식된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지훈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책상 앞에 서 있는 최민석을 뱀 같은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조회 부장, 네 도련님. 최민석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호출을 받고 달려온 터였다. 요즘 우리 금괴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것 같지 않아?
박지훈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다. 최민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세운 말씀이신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돈이 조금씩 새고 있잖아. 보고서에 올라온 숫자랑 내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미세하게 안 맞아. 왜 그럴까? 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석에게 다가갔다. 그는 최민석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 요즘 밖에서 내 이름이 자꾸 들려. 최 부장이 어디서 큰 돈을 구해서 빚을 갚았다는 둥, 곧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거라는 둥. 넌 어떻게 생각해?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억울했다. 자신은 절대 돈에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사채업자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기다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났다. 그것이 자신을 옥죄는 덫이었을 줄이야. 도련님, 절대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의심에 사로잡힌 박지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박지훈은 최민석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차갑게 웃었다. 그래, 모함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말이야, 최 부장. 난 내 눈앞의 증거보다 내 감을 더 믿어. 그는 최민석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일단은 믿어주지. 하지만 앞으로 모든 작은 보고는 나에게 직접 해. 단 10원이라도 차이가 생기면 그땐 내 손가락으로 그 돈을 메꿔야 할 줄 알아. 알았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민석은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서 있다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 박지훈은 문이 닫히자마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부터 최민석 24시간 감시해. 전화, 이메일, 만나는 사람,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다 보고해.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는 전화를 끊고 시가를 입에 물었다. 그는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보이지 않는 손 위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상황실. 고스트가 방금 전 박지훈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보고했다. 모든 것이 지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공입니다, 실장님. 박지훈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최민석은 박지훈에게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흥분과 감탄이 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지휘주는 모니터에 비친 박지훈의 오만한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첫 번째 수는 성공적으로 놓였다. 이제 이 균열을 어떻게 더 크고 더 깊은 심연으로 만들 것인지 구상할 차례였다.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이후 몇 주가 흘렀다. 강지우의 지휘 아래 그림자팀의 공격은 더욱 대담하고 정교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박지훈의 금괴에서 단순히 돈을 빼돌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는 시스템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다. 상황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했다. 2단계 작전, 혼돈을 개시합니다. 지휘의 선언과 함께 제로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이번의 목표는 박지훈의 불법 도박 사이트, 크라운의 핵심, 즉 확률 조작 시스템이었다. 지금부터 사이트의 VIP 회원, 그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고 성격이 급한 상위 10명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승률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계속해서 아슬아슬하게 돈을 잃게 만드세요. 희망을 주었다가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만든 유령 계정으로 비정상적인 잭팟을 터뜨립니다. 그것은 박지훈의 돈줄을 끊는 동시에 그의 가장 큰 고객인 BBVIP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이중 공격이었다. 돈 많은 도박꾼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
시스템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법이었다. 작전은 즉시 효과를 나타냈다. 크라운의 고객센터에는 VVIP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돈 전부를 날렸어. 분명히 이기는 패였는데. 요즘 사이트가 이상해. 조작하는 거 아니야? 거액의 잭팟이 터졌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큰손들은 크라운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수익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동시에 고스트는 두 번째 심리전을 개시했다. 그는 편집증에 시달리는 최민석에게 경찰이 곧 불법 도박 사이트 일제 단속에 들어갈 것이다. 핵심 인물 몇 명은 이미 신병을 확보했다는 가짜 정보를 흘렸다. 공포에 질린 최민석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입증할 만한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몰래 파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박지훈이 심어놓은 감시팀에 의해 고스란히 그의 귀에 보고되었다. 이 개자식이. 박지훈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막대한 자금 손실, VVIP 고객들의 이탈, 그리고 최민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모든 것이 최민석이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빼돌려 도망치려 한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최민석을 비밀스러운 아지트로 끌고 갔다. 말해, 누구 사주를 받았어? 내 돈 어디로 빼돌렸어? 도련님, 정말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해.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최민석은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결백을 주장했지만 박지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최민석이 거대한 배후 세력의 하수인일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우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바로 선진그룹의 강태준. 사태는 이제 박지훈 개인의 지하 경제를 넘어 대한그룹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불법 사업의 자금난은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에는 대한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 사태는 대한그룹의 진짜 주인 박성민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대한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박성민 회장은 아들 박지훈에게서 모든 보고를 받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값비싼 크리스털 잿더리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고작 이따위 일 처리를 하려고 내가 너에게 내 금고를 맡긴 줄 알아. 아버지, 이건 제 실수가 아닙니다. 박지훈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이건 명백히 선진그룹 강태준 그놈의 짓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최근 우리에게서 등을 돌린 VVIP들이 모두 선진 쪽과 연관이 있는 해외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최민석 그놈도 뒤에서 선진 쪽 사람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부 지휘의 팀이 조작한 가짜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박지훈과 오랜 경쟁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찬 박성민에게는 진실을 확인할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박성민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강태준, 그 애송이가 감히 내 호랑이 굴에 불을 질러. 그의 오랜 경험은 이것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대한그룹을 향한 전면전의 신호탄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의 제국이 강태준 외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조다.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받아주지. 박성민은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우리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선진그룹이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신약개발 바이오 사업, 그놈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려. 특허 소송, 언론 플레이, 연구 인력 빼가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강태준에게 본때를 보여줘. 전면전이 선포되었다.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자신들을 공격한 다윗의 정체도 모른 채 엉뚱한 곳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지휘의 상황실에 보고되고 있었다. 고스트가 대한그룹의 비상이사회 결과를 보고하자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실장님,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회장님과 선진그룹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대한그룹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우리도 피해가 막심할 겁니다. 모두가 지유의 입을 주목했다. 그녀가 과연 이 위험한 불장난을 멈출 것인가? 하지만 지유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후회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상황실 한편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어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힘이 담겨 있었다. 이제 오빠가 무대에 나설 차례예요. 강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와 지유가 함께 설계한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지유는 놀란 표정의 팀원들을 향해 설명했다. 여러분은 대한그룹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선진그룹의 바이오 사업 관련 데이터를 띄웠다. 겉보기에는 수천억 원이 투자된 그룹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그룹이 공격할 저 바이오 사업은 사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해놓은 함정입니다. 그들이 파고들 특허는 일부러 치명적인 결함을 숨겨두었고 재무제표는 교묘하게 부풀려져 있죠. 그들은 우리의 심장을 찌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셈입니다. 상황실 안에는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다. 팀원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강지유라는 이 젊은 여성은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움직임을 몇 수 앞서 내다보고 거대한 판 자체를 설계하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지유가 만들어낸 지하의 폭풍은 마침내 괴물을 땅 위로 끌어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지금 자신이 선택한 파멸의 길로 제 발로 걸어가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칠고 신속했다. 박성민 회장은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노회한 승부사답게 선진그룹의 숨통을 끊어버릴 기세로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언론이었다. 대한그룹과 유착관계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시작으로 선진바이오,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의혹, 치명적 부작용 숨긴 채 신약개발 강행 등 악의적인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동시에 대한그룹의 법무팀은 선진바이오가 개발 중인 신약의 핵심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신약 출시를 지연시키고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전형적인 발목잡기 수법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공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박지훈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검은 조직을 총동원했다. 그는 선진바이오의 핵심 연구원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내부 정보를 빼내려 시도했다. 특히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김진우 박사에게는 거액의 동아방과 함께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김 박사, 이쪽으로 넘어오시죠. 선진에서 받는 돈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준 밑에서 평생 개처럼 일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겠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 대한그룹의 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선진바이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신약 허가를 보류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이 모든 상황은 강지유의 상황실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팀원들은 대한그룹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혀를 내둘렀지만 지유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대어, 더 깊숙이 끌어들여요. 그녀의 명령에 따라 그림자팀은 방어하는 대신 판을 더 키우기 시작했다. 대한그룹이 매수하려던 김진우 박사는 사실 고스트가 몇 달 전부터 심어놓은 베테랑 요원이었다. 그는 박지훈의 하수인들 앞에서 겁에 질린 척, 돈에 흔들리는 척 연기하며 그들이 더 깊이 개입하도록 유도했다. 그들이 돈 가방을 건네는 모든 순간
협박을 가하는 모든 통화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미다스와 제로는 대한그룹이 주가 조작과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는 비자금의 흐름을 낱낱이 추적했다. 박지훈의 도박 사이트에서 나온 검은 돈이 유령 회사를 거쳐 어떻게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한 완벽한 검은 돈의 지도가 완성되고 있었다. 상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강태준은 지휘의 시나리오에 따라 마지막 미끼를 던졌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카메라 앞에서 비통하고 억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선진그룹은 대한그룹의 근거 없는 비방과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강태준의 약한 모습은 박성민 회장의 승부욕에 불을 질렀다. 그는 강태준이 궁지에 몰렸다고 확신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가 왔다. 박성민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진우 박사에게서 빼내온 것으로 믿고 있는 결정적 데이터를 터뜨려 선진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킨 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휘추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되었음을 확인했다. 대한그룹이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을 만큼 깊숙이 함정에 빠져든 순간 그녀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터뜨립니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한쪽에서는 그림자팀이 수집한 모든 증거, 비자금 장부, 뇌물 거래 영상, 통화 녹취록, 주가 조작 데이터가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와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에 동시에 전송되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고스트가 공중전화에서 익명의 제보자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기로 소문난 JTBC 탐사보도팀에 전화를 걸었다. 탐사보도팀입니까?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세기의 특종을 제보하고 싶습니다. 대한그룹 박성민 회장 일가의 추악한 진실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대한그룹 회장실. 박성민과 박지훈은 나란히 앉아 자신들이 조작한 정보로 인해 선진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광경을 즐기기 위해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TV에서는 메인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등장한 앵커의 첫마디는 그들의 축배를 영원히 멈추게 만들었다. 속보입니다. 저희 JTBC는 재계 서열 5위의 대한그룹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내부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앵커의 심각한 표정 뒤로 화면이 바뀌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대한그룹의 임원이 김진우 박사로 위장한 요원에게 돈과 아방을 건네며 회유하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이것만 넘겨주시면 박지훈 도련님께서 평생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박성민과 박지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뉴스는 멈추지 않았다. 박지훈의 도박 사이트 수익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거쳐 로비 자금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 정치인과 검찰 고위 간부의 이름이 적힌 로비 장부, 그리고 박성민 회장이 직접 주가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충격적인 통화 녹취까지, 그들이 선진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불법적인 방법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박지훈이 공포에 질려 중걸거렸다. 박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생방송으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가장 눈부신 빛 아래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폭풍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폭풍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뉴스 속보가 터져 나온 순간
대항그룹은 통제불능의 급류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가라앉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댔고 성난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에서 나온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본사 로비에 들이닥쳤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군림해온 대항그룹의 심장이 그렇게 맥없이 유린당하고 있었다. 박성민 회장은 사무실 소파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한 노회한 왕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의식을 잃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어 그를 옮기는 동안 박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몰락, 자신의 추락, 모든 것이 끝이었다. 혼란의 와중 그는 검찰의 포위망을 뚫고 유령처럼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왔다. 그의 눈은 실성한 사람처럼 핏발이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배후, 그놈을 찾아야 했다. 강태준. 하지만 강태준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은 단순히 기업을 인수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기엔 어려웠다. 여기에는 무언가 지독한 개인적인 원한이 서려 있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구속된 최민석을 담당하는 변호사였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최 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전부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수인이었을 뿐이라며 이 모든 것을 지휘한 그림자 사령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사령관. 박지훈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그는 몇 달 전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렸던 그날 밤의 악몽을 떠올렸다. 자신의 별장을 급습했던 정체불명의 사내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여자. 자신이 돈으로 샀던 그 시골뜨기 여자. 그 여자를 구해내며 한 남자가 그녀를 불렀던 이름. 지우야. 강태준에게 20년 전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이 강지우라는 것.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형상을 그리며 하나로 맞춰졌다. 박지우는 숨을 헐떡였다. 말도 안 돼. 자신이 가축처럼 사들여 능욕하려 했던 그 여자가 바로 강태준의 동생이자 이 모든 복수극을 설계한 사령관이었다니. 굴욕감과 분노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모든 것을 잃은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복수. 그 여자에게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지옥을 선물해 주리라. 그는 마지막 남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폭력배들에게 연락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강지우, 그 여자를 찾아내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 한편 모든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지우는 오랜만에 평온을 느끼고 있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녀는 강태준과 함께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의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아버지, 어머니,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지우는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름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다. 조용한 추모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길이었다. 추모 공원을 빠져나오는 한적한 도로에서 갑자기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위험합니다. 운전하던 한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다.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나타나 그들의 차를 에워쌌다. 실장님, 아가씨를 모시고 먼저 피하십시오. 저희가 막겠습니다.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들며 차에서 내렸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다. 총성이 울리고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박지훈이 직접 차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지우의 팔을 낚아챘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찾았다, 강지우. 그는 지우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가 거칠게 밀어넣고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났다. 차가 도착한 곳은 재개발이 중단되어 폐허가 된 부둣가의 한 낡은 창고였다. 박지우는 지우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들어가 창고 중앙에 내동댕이 쳤다. 내년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년의 짓이었어. 박지우는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였다.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는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남자를 경멸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존칭을 쓰지 않았다. 박지훈.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나 보네. 뭐, 이 미친년이 내가 널 망친 게 아니야. 네 끝없는 탐욕과 오만, 그리고 어리석음이 너를 망친 거지. 넌 단 한 번도 네 힘으로 정상에 서본 적이 없잖아. 언제나 아버지 그늘 뒤에 숨어서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쾌감을 느꼈을 뿐인 겁쟁이. 그게 바로 너야.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닥쳐. 닥치라고. 내가 오늘 여기서 널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똑똑히 봐. 그가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지우는 몇 달 전 그의 별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김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지훈의 주먹을 가볍게 옆으로 피하며 그의 옆구리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동안 연마해온 호신술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박지훈의 팔이 힘없이 꺾였다. 그녀는 승부를 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을 벌고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몸에 익힌 터였다. 박지훈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더욱 악에 받쳐 달려들었다. 하지만 분노에 찬 그의 움직임은 컸고 지우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급소를 공격하며 계속해서 거리를 벌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냉철하고 간결하고 정확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져 나가듯 열렸다. 눈부신 전조등 불빛과 함께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강태준과 한 실장이 서 있었다. 지우의 몸에 부착된 위치 추적기가 경호팀과 분리되는 순간 이미 비상신호가 발동되었던 것이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박지훈은 사방에서 날아든 붉은 레이저 포인트에 포위된 채 허망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지우를 향해 소리쳤다. 강지우, 여기서 끝나도 난 널 저주할 거다. 평생. 경찰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가 끌려 나가는 순간 그의 눈과 지우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파멸이, 그리고 지우의 눈에는 차가운 연민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고요한 종결이 담겨 있었다. 지우야, 괜찮아. 강태준이 달려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고 밖에서 번쩍이는 수많은 경찰차의 경광등을 바라보았다. 20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어둡고 긴 터널이 마침내 끝이 나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만이 남았다. 박지훈의 체포와 대한그룹의 추문이 담긴 뉴스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저질러 온 모든 범죄가 백일에 드러나자 대중의 분노는 들끓었다. 검찰은 더 이상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고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몇 달 후 열린 재판에서 박지훈은 납치, 감금, 폭행교사, 범죄 단체 조직, 조세 포탈, 주가 조작 등 수십 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반성 없이 강지우를 향해 저주를 퍼붓던 그의 모습은 한때 재계의 황태자로 불렸던 남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었다. 아버지 박성민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진 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뇌졸중으로 전신이 마비되고 언어 능력까지 상실한 채 병실에 누워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TV 뉴스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대한그룹은 총수 일가의 범죄 행위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계열사들은 줄줄이 파산 신청을 했다. 결국 한때 재계 서열 5위를 자랑하던 거대 기업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강태준의 선진그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그룹의 알짜배기 자산이었던 건설과 반도체 부문을 헐값에 인수하며 재계 1위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다. 완벽한 승리였다. 한편 강지우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첫 번째 가해자 이동휘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다. 한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이동휘는 필리핀의 한 사채업자에게 팔려간 뒤 선상 노역에 시달리다 반항했다는 이유로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휘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그에 대한 증오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탐욕에 스스로를 잡아먹힌 어리석고 가여운 인간일 뿐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지휘주는 강태준과 함께 그가 최근에 새로 마련한 한적한 북촌의 한옥 저택들에 앉아 있었다. 소나무의 은은한 향기와 풍경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기나긴 싸움이 끝난 뒤 찾아온 꿈만 같은 평화였다. 이제 다 끝났구나. 강태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와 함께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교차했다. 오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끔찍하고 힘든 싸움을 혼자 하게 만들어서. 지휘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니요, 오빠.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빠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김서연으로 살았던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낮은 곳의 절망과 가장 높은 곳의 오만을 모두 겪어봤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생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준비했던 말을 꺼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니 너도 네 자리를 찾아야지. 선진그룹 부회장 자리 널 위해 비워두었다. 내 능력이면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거야. 그것은 모두가 예상하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오빠, 제 길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녀는 강태준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제2, 제3의 김서연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가정폭력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에게 안전한 쉼터와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다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던 동생의 손이 이제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손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내가 가는 길이라면
오빠가 평생 너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두 남매는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20년간의 단절과 오해, 그리고 복수를 위한 치열한 싸움 끝에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1년 후 서울의 중심가 최첨단 빌딩의 한 층 전체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다. 빛을 향한 재단, Towards the Light Foundation. 재단의 이사장실에서 강지우는 변호사, 상담사들과 함께 한 여성의 사연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복수심이나 슬픔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깊은 이해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성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재단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따뜻한 말에 여성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회의가 끝나고 강태준이 직원들을 위한 커피와 간식을 들고 예고 없이 재단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그룹 회장이 아닌 동생을 응원하는 평범한 오빠의 모습이었다. 우리 이사장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오빠야말로 바쁠 텐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두 사람은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았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한 여성이 로비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밝게 손을 흔들었다. 지우도 그녀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빛을 되찾았고 이제는 그 빛을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시골 소녀 김서연의 절망적인 삶도, 복수의 화신 강지우의 치열했던 삶도 모두 지금의 그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와 화해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